오늘부터는 부채를 하겠습니다. 부채는 일단 자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은 받을 돈이고 부채는 줄 돈이고. 자산 같은 경우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눴었고요. 그 안에 2개, 4개 이렇게 있었는데 부채 같은 경우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끝이에요. 왜냐면 자산은 내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관리할지 이름을 붙여서 관리를 하는데 부채는 나갈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갈 건지 천천히 나갈 건지 정도만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가 14페이지에 88번부터 보면 됩니다. 자산에서 했던 거랑 정확히 반대 개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자산은 물건을 주고 돈을 받는 쪽이었다면 부채는 물건을 사고 돈을 주는 쪽이겠죠. 그래서 매입 쪽이에요. 부채는. 88번은 물건을 사는 이야기를 하네요. 원재료를 샀는데 불량품이 발견되어서 감액받았다, 돈을 덜 냈다 이 소리인데요. 이쪽이랑 관련된 게 몇 번 문제가 있냐면 그 관련된 번호를 좀 적어놓을게요. 이 문제는 어디서 했었냐면 13번 문제랑 관련이 있네. 13번 88번에다가 13번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네, 13번은 물건을 파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사는 건데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 때는 404번 제품 매출을 썼다고 그때 13번 할 때 적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차감 규정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제품 매출에서 매출 환입 빚 앤 위 이렇게 있고 406 매출 할인 이렇게 차감 계정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인데 이제 얘는 총 매출액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총 매출액. 그리고 총 매출액에서 뺄 거 다 빼면 순 매출액 개념이었고, 이거는 앞쪽에서 다뤘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그 13번 문제에서는 금액이 뭐라고 나왔었냐면 1000만원짜리 제품을 팔았다. 그럼 처음에 물건을 갖다 줄 때는 1000만원 받을 줄 알았겠죠. 그래서 1000만원이 총 매출액이에요. 근데 돈을 받을 때가 되어보니까 불량품 57만원이 발견됐다. 상대방은 돈을 안 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때 돈을 못 받는 게 이제 애누리. 그래서 57만원을 뺐죠. 그럼 1000만원 빼기 57만원이 들어가니까 그 결과물이 943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만 받았죠. 그게 순매출. 진짜로 판 금액은 943이다. 그러니까 이건 돈 다 받아봐야 알아요. 그럼 이거는 물건을 파는 쪽이었고, 지금은 물건을 사잖아요. 원재료를 사잖아요. 원재료는 153번이거든요. 근데 팔 때랑 살 때 차이가 있다면 제품 매출은 수입이에요. 수입. 근데 원재료는 살 때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은 사올 때 취득 부대 비용까지 더해진 개념까지. 그러니까 원재료에는 취득 부대 비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뭐 원재료 사올 때 운반비라든지 그런 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은 총 매입액 개념이 되겠죠.
총 매입액. 그리고 여기서도 차감 계정이 붙어요. 그러면 원재료를 살 때는 총 매입액이 이만큼 원래 내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덜 낼 수도 있겠죠. 154번이 매입, 환출 및 애누리고요. 매입이 사는 거고 환출은 돌아 나가는 거니까 샀던 걸 반품시키는 거예요. 그럼 돈 안 내도 되죠. 그리고 155번은 매입 할인, 매입 할인. 둘 다 각자 뺄 걸 빼고 나면 순수한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순 매입액이 나오고 있네요. 물건을 팔 때는 순 매출액, 살 때는 순 매입액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이 문제를 한번 대입해 보면 88번 문제는 외상대금 잔액이 500이라는 소리는 최초의 원재료를 500만 원어치 샀겠죠. 그래서 원재료가 500. 근데 돈 갚을 때 돼서 보니까 120은 불량이 발견돼서 난 못 내겠다. 그러면 500 빼기 120. 500 빼기 120. 순 매입액은 380. 이런 상황이겠네요. 그럼 우리는 실제로 380만 원만 주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처음에 분계를 한번 써볼게요. 원재료 샀을 때 원재료 500. 네, 이거 외상 대금이라고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되어 있었겠죠. 어음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아직 안 줬으니까 누구한테 줘야 될지 써야 됩니다. 이한산. 맨 처음에 분계예요. 이런 회계 처리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 돈 갚을 거거든요. 그럼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사라지면서 돈이 나가야 돼요. 근데 이때 120만 원은 불량 때문에 깎아달라고 했으니까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를 똑같이 써주고요. 그러면 이때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이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었잖아요. 원재료는 자산이죠? 그럼 얘는 자산 마이너스겠죠. 차감 계정입니다. 차감 계정이 지금 꽤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뭐 원재료의 애누리 할인도 그렇고,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채권의 차감 계정이 있었죠. 그리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이게 또 했죠. 그러니까 회계는 기본적으로 차감 계정을 두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잘 못하니까 최대한 항목을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이겠죠. 물론 따로 밑에다 주석을 적긴 하는데 웬만하면 한눈에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지급해야 되는 돈은 380만 원인 거죠. 순 매입액이 380만 원이니까 380만 원을 주면 됩니다. 보통예금으로 있어요. 그럼 뭐 답은 이렇게 되죠. 답은 밑에 회계 처리만 하면 돼요. 위에 건 이미 해놨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직접 차감 방식이랑 간접 차감 방식,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럼 지금 500 마이너스 120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원재료 120을 빼는 방법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 장부의 원재료 380으로 끝나요.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500 마이너스 120은 내가 500만 원을 어치를 주문을 했는데 120만 원어치 불량이 있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직접 원재료에서 빼버리면 그냥 원재료 380 산게 돼버리죠. 의미가 조금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기가 더 편하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기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불량 한번 해봤고요. 8대랑 정확히 반대. 13번 문제랑 88번 문제를 같이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할인 문제는 없어서 안 넣었는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불량이 아니라 약정 때문에 뭐 약정 때문에 120을 깎아주진 않겠지만 뭐 약정 때문에 2%를 깎아줬다 하면 지금은 매입 할인이 나올 겁니다. 네, 계정 과목 같이 알아두시고요. 매입 할인이 나올 수도 있다. 약정 때문에 깎아주면 매입 할인이고요. 약정이 아닌 걸로 깎아주면 애누리예요. 약정이면 할인, 약정이 아니면 애누리. 그러니까 애누리가 범위가 훨씬 크죠. 약정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불량밖에 거의 이유가 없어요. 88번 하나 해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매출도 나오고 매입도 나왔었는데, 근데 이건 좀 제한적인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를 고려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안 배운 거지 세상에 부가가치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이 되면 이 개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배우기 전에만 낼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감 계정을 배우는 거죠. 나중에 부가세 나오면은 이 방법 안 쓰거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그 다음에 89번에는 안동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그러니까 이게 또 두 가지로 나오는데, 지금 외상매입금이라는 말을 쓴 거는 계정 과목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9번은 외상매입금이 그냥 계정 과목 언급이죠.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말해준 거고, 그럼 아까 풀었던 88번에 언급된 걸 볼게요. 88번에는 원재료 일부에서 불량품이 발견되어 외상대금 잔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원재료에 대한 외상대금 잔액이라고 돌려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맞죠 사실. 그럼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외상매입금으로 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지. 네, 89번은 그냥 계정 과목을 말해줬다 이 정도고, 그럼 2,500을 갚아야 돼요. 그럼 갚을 때 자리를 봤으니까 외상매입금이 사라지려면 차변으로 가면 되겠죠.
매입금 2,500만 원을 갚을 거예요. 이 중에 2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외상 매입금은 외상이니까 거래처를 같이 적어줍니다. 그럼 2,500 중에 2천만 원을 갚았는데 500만 원은 세무를 면제받았답니다. 흔한 일은 아니죠. 돈을 500을 적은 분이 아닌데. 그럼 일단 500은 우리 입장에서 기분이 어떤지 생각을 해야 돼요. 기분이 좋죠? 안 좋으면 안 돼요. 지금 기분이 좋아야 돼요. 500만 원어치 수익입니다. 왜냐면 2,500의 부채를 줄이는데 2천만 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500만 원은 기분이 좋은 거지. 이럴 때 우리는 돈이 굳었다 이러죠. 500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갔다. 그럼 이게 그 앞에서 배웠던 자산 수증 이익 있죠. 뭐 받았을 때 그거랑 조금 비슷해요. 근데 지금은 채무를 면제받아서 채무 면제 이익이에요.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자산 수증 이익이랑 세트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자산 수증 이익은 상대방이 나한테 물건을 들고 와요. 그럼 사실 난 알고 있어. 쟤가 나한테 주겠지? 그럼 이미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바로 좋은 거예요. 자산 수증 이익은. 주로 오잖아요. 갖고. 근데 채무 면제 이익은 처음에 2,500만 원짜리 원재료를 우리가 샀을 거 아니에요. 그땐 몰랐지. 그때 2,500을 받으면서 다음에 2,500 줄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돈을 갚을 때 되니까 얘가 야 500은 그냥 너 가져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갚을 때 알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500만 원 원재료 공짜로 받은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그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받아서 좋은 건지 갚을 때 덜 갚아서 좋은 건지. 그리고 실제로 500을 왜 깎아주냐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진짜 돈을 못 갚을 것 같이 생겨서 500을 안 받을 테니까 2,000을 갚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2,500을 다 버리는 것보다는 2,000이라도 살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500 깎아줄 테니까 제발 나부터 갚아줘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애초에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 리베이트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애초에 주면서 2천만 받을 생각이었던 거야. 대놓고 500 주긴 좀 그러니까 2,500 줘놓고 2천만 받을 생각이었던 거지. 그런 거 많죠. 뭐 예를 들면 제약회사가 의사한테 하는 리베이트 뭐 이런 거 있고, 뭐 아시죠? 대충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 여기서는 뭐 모르고요. 그냥 우린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90번 90번 문제. 90번 문제는 외상 매출금이랑 외상 매입금을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 퉁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참 공교롭게도 이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을 언급하는데 거래처는 하나밖에 없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얘한테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매입처랑 매출처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은 사기만 하고 파는 곳은 팔기만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흔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냥 시험이니까 냈다. 그럼 이번에는 내가 혜윤한테 580을 갚아야 돼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너도 나한테 470 줘야 되잖아. 그럼 이 중에 겹치는 금액이 470이잖아요. 그럼 470은 퉁치자 이거죠.
그럼 이번에는 역시 외상매입금을 갚는 게 메인이니까 외상매입금을 없애볼게요. 외상매입금 580 거래처도 써야 되죠. 외상은 원래 외상매입금 580을 줄이려면 현금 580 나가줘야 되는데, 근데 외상매출금을 내가 포기하는 방법으로 470을 냈다고 보는 거죠. 외상매출금을 줄여서 한 470은 퉁쳤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110만 원 더 달라고 그러겠죠? 나머지 당좌수표 발행지급 뭐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당좌 예금 뭐 이런 문제도 있네요. 퉁치는 거 패턴이 비슷비슷합니다. 어제는 미지급금이랑 임차보증금이랑 퉁쳤고, 바드러움이랑 외상매입금 퉁친 적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바드러움이 나가면 배서양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배서양도는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주제예요. 엄청 헷갈리는 주제라서. 그러면 지금 90번까지 세 문제인가? 세 문제 했는데 셋 다 외상매입금 나왔죠.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을 필두로 해서, 그러니까 이 주제를 통해서 그 주변에 뭐가 같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돼요. 외상매입금이랑 같이 나온 게 지금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도 나올 수 있다, 채무 면제이익도 나올 수 있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랑 퉁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배서양도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놓으시면 좋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외상매입금 주제는 90번까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어음 나올 차례잖아요. 어음 91번을 보면은 원재료 매입 대금으로 거래처인 성남전자에 발행하였던 어음, 이거 개정 과목 찾아야 되죠. 원재료 매입 대금으로 발행했던 어음, 이게 지급어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급어음이 이미 되어 있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원재료 샀을 때 원재료를 차변에 적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지급어음을 대변에 썼겠죠. 그럼 그 지급어음을 오늘 갚는다 이 말이니까 자리를 계속 생각하면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뿌리를 생각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면 제품 매출은 대변에 써 있다,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고, 물건을 샀다 하면 그 물건이 차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자리를 찾자 이거죠.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지급어음이 대변에 있었다, 지금 있다, 그러면 그걸 줘야 되잖아요. 1300 줘야 되는데 어음만 던져놓고 도망온 상황이니까 얘가 어음을 갖다 주면 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차변에 지급어음이 없어지면서 지급어음 1300 없앱니다. 주인은 성남전자, 우리가 성남전자한테 돈을 줘야 되고, 예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어음의 출처가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이다. 미지급금이죠. 그렇게만 내도 많이 틀립니다. 어음 줬다고 무조건 지급어음이냐? 그게 아니죠. 원재료가 전제가 돼야 지급어음이 나올 수 있다. 항상 그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91번은 지급어음. 근데 이게 받으러음 할 때랑 좀 차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음을 받았을 때는 내가 지금 어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음에 대한 후속 조치를 4개를 배웠거든요. 뭐 추심도 있었고 할인도 있었고 배서양도도 있었고 부도도 있었고 뭐 그런 이슈가 있었죠. 왜냐면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어음을 준 거잖아요. 그럼 어음을 쟤가 갖고 있죠. 그럼 그걸 내가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얘는 주고 끝입니다. 그냥. 그 정도 차이가 있겠지. 내가 갖고 있냐 쟤가 갖고 있냐 차이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쟤가 돈 달라고 하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고 끝이에요. 네, 지급어음도 같고요. 미지급금이 될 수도 있다까지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92번입니다. 92번은 승합차 할부 미지급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승합차는 개정 과목이 차량 운반부겠잖아요. 그럼 차량 운반부를 할부로 샀다 이 말은 할부는 외상이죠. 그러니까 할부 뜻이 분할 납부잖아요. 돈을 쪼개서 내겠다. 그럼 이게 곧 외상을 뜻하니까 승합차 할부 이 말만 나와도 미지급금이 떠올라야 됩니다. 원재료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차를 샀을 때 차량 운반부를 차변에 쓰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처음에 차변에 차량 운반부 여기서 금액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할부로 샀다는 것만 알면 되지. 지금 92번 문제는 소망 캐피탈 아니 소망 자동차네? 차 살 때 원래 캐피탈인데 뭐 그냥 그렇다 치죠. 원래 현대자동차 가가지고 차 살게요 이러면 현대캐피탈로 이어주잖아요. 일시불로 낼 수 있어도 캐피탈로 연결합니다. 왜냐면 이자 받아 먹으려고. 뭐 자동차 회사에 직접 내나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차는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돈은 다음 달부터 낼게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액 할부인 거지. 그러면 자산이 증가를 하고 부채. 이게 부채인 자산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돈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금이 150만 원인가 봐요. 한 달에 150씩 갚기로 했어요. 그럼 이 미지급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1년이면 1,800이겠고 이 중에 150만 원만 돈을 갚는 거죠. 미지급금을 빼주면 돼요. 부채의 감소. 그리고 150이네. 죄송해요. 150. 그럼 이때 원금이랑 이자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원금은 말 그대로 원금이죠. 차 가격이에요. 할부 원금이라고 그러죠. 휴대폰 같은 거 살 때. 근데 이자는 따로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이게 그냥 1년 할부라고 치면 이 차가 1,800짜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일시불로 사면 1,800 주고 끝이죠. 근데 일부러 할부를 주는 거야. 천천히 갚으면서 쓰세요 하면 그 돈을 내가 빌려주는 개념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를 계속 같이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돈을 빌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캐피탈 껴서 하면. 그럼 이자가 여기 또 중요한 게 이자가 지금 작아지죠. 이유가 원금이 작아지니까. 이게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원금을 균등하게 하고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이네요. 그럼 날짜를 보셔야 돼요. 오늘 9월 24일이죠. 그럼 이자가 3,750원 더 붙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현금이 많은 사람은 이거 이자 안 내도 되죠. 그러니까 이자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은 부채를 깎는 개념이고 이자는 따로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따로 붙어요. 3,750원. 안 내도 되는 건데 낸다 이거지. 그리고 이자가 지금 점점 줄어드는 구조니까 날짜도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이 10월 24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갚는 걸 원리금이라 그러잖아요. 원금, 리자, 리자 해가지고 원리금, 상환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부채가 원금, 원금은 부채, 이자는 비용 이렇게 가요. 비용은 추가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합친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주면 돼요. (150만 3,750원) 굳이 쓸 필요는 없죠. 마지막 금액은. 그래서 미지급금 봤어요. 미지급금은 원재료가 아닌 거에 대한 외상. 그리고 이거 차 살 때 원래 캐피탈 낀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소망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로 쳐볼까요? 현대자동차로 딱 차를 사러 갔는데 현대캐피탈로 하시는 건 어때요?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차는 현대자동차한테 맞죠. 돈은 현대캐피탈 이렇게 찍혀요. 그렇겠죠. 내가 돈을 내는 곳에다가 적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카드로 할 수도 있겠죠. 내가 현대카드를 쓰고 있어. 그러면 그때 또 돈은 현대카드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처는 현대카드 적어놓겠지. 그러니까 부채는 돈이 어디다 나가는지 써주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그럼 미지급금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93번은 계약금이네요. 계약금. 계약금은 앞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계약금은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매입 계약금과 매출 계약금. 그럼 지금은 부채잖아요. 그럼 부채면 매입인지 매출인지 생각을 했을 때 계약금을 부채라고 하는 거는 줄 돈? 근데 꼭 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 개념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제가 채권이 뭐라 했지? 채권? 청구권이라 했잖아. 청구권 해줘. 그럼 채무는 해야 될 의무죠. 근데 이게 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금전 채무가 있고 아닌 채무가 있겠네. 그럼 지금 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은 금전 채무죠.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계약금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물건을 살 거거든요. 1,000만 원짜리 물건을 살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이 인기가 너무 많대. 그러니까 계약금을 꼭 걸고 사야 된대.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준 거예요. 지금 산 건가? 지금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내가 물건을 팔아야 돼요. 1,000만 원짜리를 팔아야 되는데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난 계약금 안 걸면 안 팔아. 이럴 수 있죠. 잘 팔리니까. 그러면 누가 나한테 100만 원 걸고 갔어요.
그러면 얘는 돈을 100만 원 나한테 줬으니까 빨리 물건 줘라고 할 권리가 있죠. 그럼 우리는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건 금전 채무는 아니야. 근데 채무죠. 금전 채무가 아닌 채무야. 물건 달라잖아요, 나한테. 그럼 나는 지금 돈을 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계약금 100만 원 받았잖아요. 야, 빨리 줘. 근데 100만 원 줘버리면 어떡해. 물건을 줘야지. 그러니까 얘는 금전 채무가 아닙니다. 알겠죠? 금전 채무가 아닌 채무예요. 그냥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 제품을 갖다 줘야 될 의무가 생겨버렸잖아. 돈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먹은 죄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계약금을 지금 받은 거죠. 물건을 팔기로 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약금은 물건을 주기 전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금이에요. 먼저 돈을 받았다. 그래서 이름을 찾을 줄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내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받았으면 선수금이겠지. 줬으면 선급금이겠지. 이 정도 차이를 보시고, 그럼 만약에 자리가 헷갈린다? 돈을 먼저 보라 그랬죠. 여기서는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받았죠? 그럼 보통예금 차변에 쓰고 선수금 대변이겠지. 그리고 이 선수금은 의무가 생긴 거랬죠. 그럼 부채랑 딱 맞네. 그러면 이 의무를 누구한테 해줘야 될지도 써놓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한 보통예금부터 쓰고, 보통예금 2천만 원 받았다. 그럼 이 2천만 원을 받은 명분이 뭐냐? 계약금조로 받았다. 선수금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 2천만 원 누구한테 받았냐? 이렇게 써야겠죠. 왜냐면 얘한테 의무가 생긴 거니까. 마중이죠, 마중. 네, 이렇게 해서 선수금. 그러면 선수금 특징은 부채잖아요. 근데 금전 채무가 아니죠. 그게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이 선수금한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본다고 할게요.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다 나와 있죠.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채가 많은 회사는 안 좋게 보겠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가 선수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거의 선수금인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나쁜 회사일까? 계약금을 받았던 소리는 보통 계약금 10% 받아요. 그럼 나중에 이거 10배로 수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채 볼 때 유일하게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선수금이에요. 선수금은 부채가 아닌 부채인 거야. 그러니까 수익으로 바뀌려고 준비 중인 부채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선수금은 금액을 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선수금은 좋은 부채예요. 그래서 뭐 특이한 점이 두 개가 있네요. 금전 채무가 아니고 좋은 부채이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정도는 좀 문제가 쉽게 나왔는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문제 어렵게 나오면 내가 지금 계약금을 받았다. 근데 계약금을 어음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계약금은 걸고 싶은데 현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음으로라도 안 될까요? 막 사정사정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어음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계약금을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어음 쪼가리로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건 약속어음입니다. 그럼 약속어음을 받았을 때 계정 과목을 뭘로 쓸 거냐?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나오면 어렵거든요. 그럼 일단 자산은 맞죠? 어음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의 고민은 이거 아니에요? 받으러 음으로 쓸까? 미수금으로 쓸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약속어음을 받았다는 건 팩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계정 과목이 달라지냐 하면 뭐 때문에 받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수금 때문에 받았다 하면 안 돼요. 계약금은 계약을 하는 과정 중에 하는 거지 우리가 이 계약금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2억 원어치 팔려고 2천만 원 계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럼 이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봐야 돼. 그러니까 이 계약금 2천만 원을 받은 게 제품 매출 2억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 2억짜리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뭐 때문일지 몰라. 근데 만약에 제품 매출 2억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 2천을 받는 거라고 할게요. 그리고 어음을 받은 거야. 그럼 원래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뭐죠? 뭘 팔려고? 제품 매출을 하려고 어음 받은 거지. 받으러 어음. 왜냐면 내 머릿속에 제품 매출이 있으니까. 받으러 어음을 쓰고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품 매출이더라. 이걸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난 제품 매출을 생각하면서 어음을 받은 거니까. 그럼 받으러 어음이지. 뭐 거래처는 똑같은 애라고 치고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처럼 제품을 공급하기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하면 답이 이거예요. 근데 선수금이니까 미수금 아닌가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선수금은 계약 도중 과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2억짜리를 팔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건물이죠. 건물은 제품이 아니네. 그리고 어음 받았죠. 미수금. 이렇게 내면 많이 틀리겠죠. 건물이면 미수금, 땅이어도 미수금.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금이랑 어음 섞어버리면 엄청 틀리거든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딱 들었을 때 오 진짜 어렵다, 답이 바로 안 떠오른다 하는 주제는 따로 빼서 메모를 해두시던지 해서 자주 보셔야 되는 거죠. 북마크를 해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자신이 없잖아요. 딱 봐도 아 다음에 보면 헷갈리겠군. 이런 애들은 진짜 자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배서양수 바꿀 수 있지. 맞죠? 그러니까 제품 매출 때문이면 받으러옴이고 그 외의 거면 미수금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배서양수까지 섞을 수 있죠. 마중한테 물건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미중한테 받았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거래처 싹 바꿔야 되죠. 아시겠죠? 자, 받으러음이랑 미수금이랑 비교하고 마중인지 아닌지 비교하고 어음 조심. 자나깨나 어음 조심. 네, 엄청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수금인데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성급금일 수도 있잖아. 성급금일 수도 있죠. 받았는데 내가 성급금을 줬는데 어음을 줄 수도 있잖아. 그럼 원재료 때문이면 지급어음. 아니면 내가 건물 사려고 계약금 걸었으면 그건 미지급금이겠지.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할 줄 아셔야 되지 답만 쏙 풀고 넘어가면 못 풀어요 이제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면 여러 문제를 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도 풀어본 것처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그 자산의 반대 개념이고 93번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복습 잘 하시고 이건 진짜 상황별로 다 풀어보시는 걸 좀 추천할게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94번부터는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세법 들어가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다가 계속 보겠습니다.